근육은 쪼그라들고 관절은 삐걱대고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노년이 무병장수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움직이지 않으면 내일은 침대 위에서 눈뜨게 됩니다. 병이 아니라 게으름이 당신의 삶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매일 안 하면 죽음을 앞당기는 운동이 있습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오늘의 10분이 내일의 10년을 바꾸고 게으른 하루가 병든 10년을 만듭니다. 걷지 않으면 걷는 법을 잊고 굽히지 않으면 굳는 순간이 옵니다. 늦기 전에 시작하십시오. 이번 영상은 90세까지 무병장수를 위해 매일 해야 하는 5가지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를 원한다면 노년에 매일 반드시 해야 하는 첫 번째 운동은 바로 발끝 들기입니다. 보기엔 너무 단순해 보여 우습게 볼 수 있지만 이 작은 동작 하나가 당신의 생존력, 균형 감각, 낙상 예방, 뇌 건강까지 책임진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게 됩니다. 노인의 뼈는 약해지고 근육은 빠지며 신경 반응은 느려집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낙상, 바로 그것이 노년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르고 무서운 파괴자입니다. 단 한 번의 넘어짐으로 허리뼈가 부러지고 고관절이 금가고 일어나지 못하는 침대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낙상의 80% 이상이 발끝을 제대로 들지 못해 생기는 작은 실수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무의식 중에 질질 끌리는 발끝, 살짝 튀어나온 문턱, 매트 위 주름 하나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바로 병상과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발끝 들기 운동은 단순하지만 하체의 감각을 깨우고 종아리 근육과 발목 힘을 되살리며 뇌와 발 사이의 반응 속도를 높이는 기적 같은 운동입니다. 이 동작을 매일 반복하면 발을 들어 올리는 힘이 강화되어 걷는 자세가 안정되고 낙상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특히 발끝 들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자극해 혈압 조절과 심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부위이며 이곳을 자극하면 정체되어 있던 혈액이 심장과 뇌로 원활하게 공급되어 현기증, 어지럼증,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운동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나 벽을 가볍게 짚고 선 상태에서 발뒤꿈치는 바닥에 고정한 채 발가락과 발끝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10회 이상 반복합니다. 하루 34세트만 해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종아리가 뻐근하지만 그것은 기운이 돌아온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이 운동은 침대 옆, 욕실 앞, 부엌에서도 할 수 있어 공간이나 시간, 제약 없이 언제든 가능한 생존 운동이라 불릴 만합니다. 단순하지만 수많은 노인들의 병원 침대행을 막아준 유일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 단순한 동작 하나로 인생이 바뀐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83세 양영분 할머니는 2년 전 넘어져 고관절에 금이 가면서 몇 달을 누워 지낸 후로 다시는 넘어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산책을 나가도 항상 벽을 짚고 걷거나 이웃의 부축 없이는 단 몇 걸음도 떼지 못할 만큼 발에 감각이 무뎌졌고 다리는 계속 힘이 빠졌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마침 복지관에서 알려준 발끝 들기 운동을 집에서 혼자 매일 아침마다 실천하게 된 것이 출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들고 나면 종아리가 아프고 다리가 떨려 몇 분을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3일, 일주일, 2주일이 지나자 다리의 반응이 빨라지고 발끝이 힘있게 올라가며 무엇보다 걷는 걸음이 가볍고 빠르게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2달을 실천한 어느 날 양 할머니는 혼자 복지관까지 20분을 걸어가는데 성공했고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박수를 받으며 울컥했다고 합니다. 예전엔 방 안에서도 넘어질까 겁이 나 걸음을 멈췄던 자신이 지금은 스스로 시장도 가고 계단도 오르며 내 2발로 끝까지 살아볼 거야 라는 자신감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발끝을 하루에 10번 드는 습관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의 무게를 지탱하는 중심을 되찾고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운동입니다. 넘어지는 노인은 뇌도 주저앉습니다. 걷는 자신감을 잃은 순간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립니다. 두 번째 운동은 어깨 돌리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것 아닌 동작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전신 혈류를 깨우고 관절을 살리며 뇌졸중까지 막아주는 생명 운동입니다. 노년의 어깨는 조용히 굳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팔을 높이 들기 어렵고 나중에는 머리 감기도 힘들어지며 결국엔 어깨가 딱딱하게 굳고 팔이 떨어져 나갈 듯한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오십견, 유착성 관절 낭염,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이어지는 공포의 시작입니다. 어깨는 단순한 관절이 아닙니다. 팔, 목, 등, 심지어 가슴과 손까지 이어지는 상반신의 모든 움직임을 연결하는 중심축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어깨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굳기 시작한 어깨는 점점 팔 전체의 움직임을 제한하며 뇌의 운동센터까지 자극하지 못하게 만들어 치매 발병률을 높이고 활동 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어깨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관절이 쉽게 뻣뻣해지고 염증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걸 방치하면 작은 통증 하나가 전신의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샤워할 때 등을 닦지 못하고 옷을 입고 벗는데 고통을 느끼며 심하면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극심한 야간 통증까지 겪게 됩니다. 그 결과 노인은 스스로 움직이기를 두려워하게 되고 움직이지 않으면 더 굳고 더 굳으면 병상에 누워버리는 참혹한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파국은 단 하나의 습관, 매일 하는 어깨 돌리기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깨 돌리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관절 윤활액 분비를 도와 마디를 부드럽게 만들며 노화로 굳어가는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신 운동입니다. 또한 어깨를 돌리는 동작은 목, 등, 팔까지 함께 자극되며 신경계의 순환을 돕고 뇌로 가는 혈류량도 증가시켜 기억력 유지와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운동 방법도 간단합니다. 양팔을 자연스럽게 내린 상태에서 어깨만 이용해 천천히 앞쪽으로 10회, 뒤쪽으로 10회 크게 원을 그리듯 돌립니다. 이때 팔꿈치를 너무 세우거나 몸통을 과도하게 움직이면 효과가 떨어지므로 어깨의 움직임에 집중하며 천천히 부드럽게 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 샤워 후 TV를 보며 틈틈이 할 수 있어 누구든 부담 없이 매일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이 간단한 운동 하나로 인생이 바뀐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79세 박기남 어르신은 몇 달 전부터 오른쪽 어깨에 뻐근한 통증이 생기더니 어느 순간부터 머리를 감을 수 없고 셔츠 단추를 잠글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파스만 붙이며 넘겼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져서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앉은 채 끙끙 앓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병원을 찾은 결과 진단은 유착성 관절 낭염, 일명 오십견이었습니다. 운동 부족으로 관절이 굳었고 지금보다 더 악화되면 수술도 고려해야 합니다. 라는 의사의 말을 들은 박 어르신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재활치료사로부터 배운 것이 바로 어깨 돌리기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엔 통증이 심해 작은 움직임도 어려웠지만 하루 5분씩 벽을 짚고 어깨를 천천히 돌리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3일, 일주일, 2주일 통증은 점점 줄어들고 움직임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어깨가 완전히 풀리고 스스로 머리를 감고 코트를 입으며 눈물을 쏟을 만큼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지금은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어깨 돌리기 운동을 알려주는 운동 전도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깨는 말없이 굳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한번 망가지면 당신의 삶 전체가 멈추게 됩니다. 매일 어깨를 돌리는 그 작은 습관이 치매, 낙상, 고통, 병상 생활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예방주사입니다.
오늘 돌린 어깨가 내일의 삶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 운동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나 편리해진 시대, 계단은 점점 외면받고 있지만 사실 이 계단이야말로 노인의 근력을 되살리고 심장을 강화시키며 뇌를 깨우는 최강의 종합운동장입니다. 계단을 오른다는 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근육, 관절, 심폐, 균형 감각, 심리 상태까지 동시에 자극하는 고효율 생존 운동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다리 힘이 빠지고 무릎이 약해지기 때문에 넘어지기 쉬운데 이 계단 오르기는 하체를 탄탄하게 만들어 낙상사고를 막고 침대 위 인생으로부터 탈출하는 가장 현실적인 운동입니다. 계단은 단순한 수직 공간이 아닙니다.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발목, 심장, 폐, 뇌까지 동시에 움직이며 짧은 시간 안에 전신을 깨우는 운동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하체 근육의 70% 이상이 동원되며 이 근육은 곧 장기 기능 유지, 혈액순환 촉진, 기초 대사량 유지, 당뇨고혈압 예방으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계단 오르기는 노인성 근감소증을 막는 유일한 일상 속 운동으로 하루 단 몇 층만 오르내려도 노년기의 근육 유지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계단 오르기를 하지 않는 노인은 점점 발이 낮아지고 보폭이 줄어들며 결국엔 작은 턱 하나에도 걸려 넘어지고 그 결과 고관절 골절, 척추 압박, 와병 생활로 이어집니다. 그런 사소한 차이가 결국 자립 가능한 노인과 누워있는 노인의 갈림길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하루에 단 5분 계단 오르기를 하는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최대 3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심장이 활발히 뛰고 산소가 뇌로 공급되며 인지 기능이 깨어나고 기억력 유지에 직접적인 자극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운동 방법은 단순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층만 오르기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난간을 잡고 천천히 발을 정확히 디디며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를 땐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발 전체를 디디고 내려올 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천천히 무게를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5분씩 반복하면 하체 근육이 살아나고 호흡이 편안해지며 몸 전체에 에너지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운동 하나로 인생이 바뀐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80세 김정순 할머니는 수년 전부터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검진에서 근감소증 초기 진단을 받고 지금보다 더 근육이 빠지면 걷는 것도 어려워진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헬스장도 알아보고 실내 운동도 시도했지만 답답하고 귀찮고 어렵다는 이유로 며칠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보건소 운동지도사에게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 한 층만 오르기부터 시작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실천에 옮긴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하루에 한 층, 그 다음엔 2층, 일주일 후엔 3층까지 오르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나자 무릎이 덜 아프고 호흡이 훨씬 편해지며 다리에 힘이 붙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장을 보러 나갈 때도 일부러 지하철역 계단을 이용했고 복지관에서도 걸음이 달라졌다고 칭찬을 받으며 다시금 삶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파트 5층까지 계단으로 오르며 계단이 나를 살렸어. 이제 엘리베이터는 심심해서 못하겠어 라는 말로 주변 노인들에게 계단 오르기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계단은 도전이 아닙니다. 계단은 삶을 되살리는 통로입니다. 발을 들고 한 계단을 오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몸을 가진 사람입니다. 매일 계단 한 층을 오르는 그 습관이 심장 박동을 살리고 근육을 붙잡고 기억을 되살리며 병원 침대가 아닌 거실을 걸어다니는 노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당신의 발 앞에 놓인 계단, 그것은 단순한 계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90세까지의 인생을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노년의 생존 계단입니다. 네 번째 운동은 걷기 운동입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를 원한다면 노년에 매일 반드시 해야 하는 네 번째 운동은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제대로 걷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 결과 걷다가 무릎이 나가고 다리가 휘고 결국엔 병원 침대에서 다시는 못 걷는 신세가 됩니다. 걷기 운동을 소홀히 하는 순간 근육은 빠지고 균형 감각은 무너지고 심장은 약해지고 치매는 빠르게 찾아옵니다. 걷지 않는 노인은 결국 걷는 법을 잊는 순간이 오고 이는 곧 몸이 기능을 포기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집니다. 걷기는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걷는다는 것은 근력 유지, 뼈 건강, 심폐 기능, 인지력, 면역력을 동시에 자극하는 전신 종합 건강활동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단 한 걸음이라도 꾸준히 걷는 것이 약보다 낫습니다. 걷지 않으면 엉덩이 근육은 사라지고 허벅지는 힘을 잃고 무릎은 체중을 감당 못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관절염, 디스크, 고혈압, 당뇨, 심장병, 우울증까지 모두 걷기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걷기 운동의 핵심은 매일 정해진 시간,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것입니다. 하루 걷기 운동의 적정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이며 이 시간을 10분씩 나누어 걷는 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걸을 때 올바른 자세와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등이 굽고 고개를 숙이고 발을 끌며 걷는 것은 오히려 몸을 망가뜨립니다. 등은 곧게 펴고 턱은 살짝 당기고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며 발은 뒤꿈치부터 딛고 앞꿈치로 밀어내는 동작을 반복해야 합니다. 걷는 속도는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빠르기, 즉 시속 4km에서 5km 수준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정도 속도에서 지방이 연소되고 심장이 건강해지고 뇌로 혈액이 공급되며 정신도 맑아지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무리해서 오래 걷거나 빠르게 걷는 것은 오히려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고 부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절대 피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정확한 자세, 그리고 매일의 습관화입니다.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잘 걷는 사람만이 오래 걷고 오래 삽니다. 이 간단한 걷기 운동 하나로 인생이 바뀐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에 사는 85세 유순자. 할머니는 몇 년 전만 해도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보냈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리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나갈 일도 줄어들었고 점점 기력이 떨어져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심장 기능이 약해지고 근육량이 급격히 줄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은 뒤 딸의 권유로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분 걷기도 숨이 차고 다리가 땡기며 힘들었지만 하루에 10분씩 늘려가며 걷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매일 아침 7시에 아파트 단지를 돌기 시작했고 처음엔 지팡이에 의지하다가 한 달 뒤엔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2달 뒤엔 40분을 걸어도 끄떡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숨이 차지 않고 혈압도 안정되고 무엇보다 마음이 밝아지며 사람들과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외출이 즐거워졌고 자연스레 건강도 돌아왔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걷는 게 내 약이고 발이 아직 살아있단 증거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걷지 않으면 다리는 죽습니다. 다리가 죽으면 몸 전체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은 결국 병에 잠식당하게 됩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생존의 선언입니다. 오늘 한 걸음이 내일의 삶을 만들고 모레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하루 30분 똑바로 정성스럽게 걷는 그 시간이 병을 밀어내고 치매를 늦추고 죽음을 한 발 더 멀리 보내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매일 걷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90세까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5번째 운동은 허리 돌리기입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를 원한다면 노년에 매일 반드시 해야 하는 5번째 운동은 바로 허리 돌리기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동작을 무시한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참혹합니다. 노년기의 허리는 나무처럼 굳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살짝 뻐근하던 것이 어느 순간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옆으로 돌리면 통증이 번개처럼 번지며 결국에는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좌골신경통이라는 고통의 3종 세트로 당신을 병원 침대에 눕히게 됩니다. 허리는 인체의 중심이며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생명줄 같은 부위입니다. 이곳이 굳고 망가지면 일어나는 것도, 걷는 것도, 앉는 것도 고문처럼 변하는 현실이 시작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허리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혈류가 줄어들며 잘못된 자세로 인해 척추에 무게가 집중되면서 퇴행성 질환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단순히 허리가 아픈 게 아닙니다. 허리가 무너지면 장기들이 눌리고 소화가 안 되고 배변 장애와 불면증까지 찾아오는 전신 건강의 붕괴가 시작됩니다. 허리 돌리기는 바로 그 무너지는 허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어 운동입니다. 이 동작은 허리 근육과 척추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장기를 자극해 소화 기능을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하체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전신순환 운동입니다. 게다가 허리를 좌우로 돌리는 동작은 골반을 정렬시켜 무릎과 발목의 부담까지 줄이며 어지럼증과 만성피로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올바른 허리 돌리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은 살짝 굽힌 상태에서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허리를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돌린 후 반시계 방향으로도 돌리는 동작을 각각 10회씩 반복합니다. 이때 허리만 움직이되 목이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호흡은 깊게, 동작은 천천히 하며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5분, 익숙해지면 10분까지 늘려도 좋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허리의 유연성, 장기 기능, 중심 균형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 단순한 동작 하나로 인생이 바뀐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80세 한도식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허리 통증을 느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찌르듯 몰려와 움직이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진단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척추 주위 근육이 너무 약해지고 디스크가 눌려 신경을 건드리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의사는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걷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한 어르신은 재활을 결심했습니다. 병원에서 배운 첫 번째 운동이 바로 허리 돌리기였습니다. 처음엔 고통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식은땀이 날 정도였지만 하루에 5분씩 천천히 돌리기를 반복하면서 허리 주변 근육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허리를 숙이는데도 통증이 사라졌고 2달 후엔 등산 스틱을 짚고 천천히 동네 산책도 가능할 만큼 회복됐습니다. 지금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허리 돌리기를 하며 동네 사람들에게 허리는 자고로 매일 돌려야 안 썩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허리 돌리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기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생명순환 운동입니다. 허리가 곧으면 마음도 펴지고 자세가 곧아지면 자신감도 되살아납니다. 매일 단 10분 허리를 부드럽게 돌리는 습관이 90세까지 병 없이 걷고 앉고 누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허리를 돌리는 당신의 그 작은 움직임이 몸속 장기를 춤추게 하고 골반을 바로잡고 혈관을 뚫으며 무병장수의 길을 열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 허리를 돌리십시오. 그것이 건강이 시작이고 인생의 연장이며 존엄한 노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늙어 혼자 산다고 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외롭겠다, 불쌍하다, 눈물로 하루를 보내겠지 그런 말부터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건 젊은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진짜 눈물은 함께 살아야 하는 노인들의 몫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을 눌러 삼키고 잔소리와 무시에 찢기며 껍데기뿐인 관계 속에서 숨죽이며 사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혼자라는 건 처량함이 아니라 고통과 번민에서 탈출한 자유입니다.
이번 영상은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인 5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복이 올 겁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은 첫 번째 이유는 더 이상 인생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산다는 건 더 이상 인생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건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어딘가에, 뭔가에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학생 때는 성적으로, 직장에선 실적으로, 결혼 후엔 자식의 성공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내야 하고, 무언가를 이뤄야 하고, 그래야만 존중받는다는 강박 속에서 지쳐가며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늙어서조차 비교당하고 평가당합니다. 자식이 얼마나 잘 됐는지, 손주가 어느 대학에 갔는지,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병원비를 스스로 내는지까지도 평가 대상입니다. 노년의 삶마저도 타인의 눈에 의해 채점당합니다. 그렇게 끝없이 인생을 증명해야만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프레임 속에 갇힙니다. 마치 이제라도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처럼 여전히 어딘가에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표를 붙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혼자 살게 되면 그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의 기준은 남이 아닌 내가 되는 순간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청소를 하지 않아도, 반찬이 부실해도, TV만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존재만으로도 의미 있고 누구의 평가 없이도 괜찮습니다. 증명의 굴레는 가족에게서도 시작됩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식들에게 괜찮은 어른임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조차 증명의 또 다른 방식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왜 늙었다고 계속 증명해야 합니까? 왜 더 이상 소득이 없다고, 사회에서 역할이 없다고 죄책감을 가져야 합니까? 혼자 살면 그 모든 보여주기가 사라집니다. 이제는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삶이 시작됩니다. 나는 이제 충분히 살아냈고 그 자체로 족합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75세 문정순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완벽한 엄마, 성실한 아내, 성과 좋은 교사로 살기 위해 늘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자식 셋 모두 대학에 보냈고 교직에서도 인정을 받으며 퇴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은퇴하고 나서부터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보여줄 성과가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만난 지인의 말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정장 입고 다녀요? 은퇴했으면 이제 좀 쉬어도 되잖아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 왜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고 있었을까? 그날 이후 문 할머니는 화장을 지우고 정장을 옷장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혼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사 후 첫날 문 할머니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굶고 점심엔 라면을 먹고 소파에 누워 오래된 드라마 재방송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괜히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이틀째부터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이래도 괜찮구나,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엔 파자마 차림으로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나를 증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지금 문 할머니는 취미로 퍼즐을 맞추고 동네 도서관에 가서 아무 책이나 골라 읽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성과 없이 그저 재미있어서 합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멍하니 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라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누가 보든 말든, 누구에게 보이든 말든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하지 않아요.
그냥 나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늙어서 혼자 산다는 건 세상에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선물 받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나로 살아도 됩니다. 그 자체로 이미 값진 삶입니다. 더 이상 인생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은 두 번째 이유는 돈을 어디에 쓸지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인 또 하나의 이유는 돈을 어디에 쓸지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단순한 자유 하나가 노년에 얼마나 강력한 해방감을 주는지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수십 년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세월 동안 자신을 위해 써본 돈이 얼마나 될까요? 맛있는 밥 한 끼, 예쁜 옷 하나, 병원비 외에 순전히 내 기쁨을 위해 쓴 지갑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 교육, 남편 용돈, 손주의 장난감, 며느리 생일 선물까지 노인의 지갑은 항상 남을 위해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치아가 흔들려도 치과 진료는 미루고 무릎이 아파도 파스를 붙이고 참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돈을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돈은 가족에게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으로 여겨지고 정작 본인은 허락 없이 쓸 수 없는 은행 직원처럼 살아왔습니다. 혼자 살면 그 모든 족쇄가 풀립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내 돈은 내 손 안에 있고 그것을 어디에 쓸지는 오로지 내 결정입니다. 갑자기 꽃이 사고 싶으면 꽃집으로 향하고 삼겹살이 먹고 싶으면 혼자 고깃집에 들어가도 됩니다. 아침부터 시장통에서 파는 도넛 하나에도 웃을 수 있고 백화점에서 분홍색 블라우스를 하나 집어 들고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란 것은 금액보다 그 쓰임이 중요한데 남에게 설명하지 않고도 쓰는 돈이야말로 진짜 자유를 느끼게 해줍니다. 한 번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68세 김영자 할머니는 30년 넘게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며 생활했고 남편은 돈이 들어오면 술과 담배로 날려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자식 셋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보험도 해약하고 비상금도 털고 심지어 금가락지까지 팔았습니다. 그 와중에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그녀에게 전셋집 보증금을 요구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줬고 남은 돈은 겨우 월세방 하나 구할 정도였습니다. 그 방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혼자만의 돈을 가지게 된 김 할머니는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평소 눈여겨봤던 미용실에 들어가 단발머리를 싹둑 잘라버리고 분홍색 파마머리로 스타일을 바꾸었습니다. 이웃들은 깜짝 놀랐고 자식들은 전화로 노망났냐고 쏘아 붙였습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내 돈 내 마음대로 써봤어요. 기분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김 할머니는 주말마다 혼자 영화관에 갑니다. 관객석 맨 뒷줄에 앉아 콜라와 팝콘을 즐기며 웃고 울고 합니다. 전에 한 번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보다가 혼자 키득거리며 웃었는데 옆자리 청년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되게 즐거워 보이시네요. 그 말에 김 할머니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그것이 웃음이 되어 돌아왔던 그날의 감동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늙어 혼자 산다는 건 결국 나를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돈을 어디에 쓸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자유 이상의 행복입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에게 돈을 써도 됩니다. 평생 참아온 작은 사치, 그건 축복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그 안엔 아직도 행복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은 세 번째 이유는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산다는 것은 결국 관계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건 노년에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자유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이니까, 직장이니까, 사회적 체면이 있으니까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춰가며 살아야 했습니다. 내키지 않는 전화에 억지로 응답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로 상처를 덮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은 썩어갔고 마음은 점점 황폐해졌습니다. 늙어서까지 그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느라 자신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독한 관계는 피 한 방울 섞인 가족입니다.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 형제라는 명분 아래, 은혜라는 덫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평생을 종처럼 살다 가는 노인이 수두룩합니다. 명절마다 얼굴을 붉히고 돈 문제로 갈등을 빚고 말 한마디에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어쩔 수 없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올가매고 삽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제는 끊어도 됩니다. 늙어서 혼자 산다는 건 관계의 사슬을 하나씩 풀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독이 없습니다. 그 말에 목줄이 묶이고 그 말에 마음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순간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따뜻한 사람만 곁에 두면 됩니다.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나를 사람답게 대해주는 사람만 옆에 두고 나머지는 과감히 밀어낼 수 있습니다.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명절이라고 안부 인사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을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불편한 관계를 끊고 나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감정을 억눌렀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분노와 눈물로 지새웠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진짜 웃음이 나옵니다. 혼자라는 것이 곧 자유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실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70세 윤말순 할머니는 평생을 시누이와의 갈등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시댁과 가까운 곳에 살다 보니 시누이와 얼굴을 마주칠 일이 잦았고 그때마다 시누이는 윤 할머니의 옷차림, 음식, 집안일까지 하나하나 간섭했습니다. 노인네가 무슨 치장을 하냐, 애들 교육 똑바로 못 시켜서 그렇다 등 듣는 말마다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남편은 가족끼리 그러는 거지라며 늘 시누이 편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참고 살아온 윤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동네도 떠났습니다. 연락처를 싹 정리하고 새 전화번호로 바꿨습니다. 시누이가 알 방법이 없도록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이사를 하고 첫날 작은 원룸에 앉아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처음으로 살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토록 단절을 원했으면서도 죄책감에 두려움에 실행하지 못했던 일이 결국 자신을 살려낸 것입니다. 지금 윤 할머니는 일주일에 2번 노래교실에 다니고 동네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도 합니다. 새 친구도 생겼고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건 얼굴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피부가 맑아졌다, 웃는 모습이 진짜 여유로워 보인다고 말합니다. 윤 할머니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내 감정을 아끼지 않아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위해 웃어주지 않아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늙어서 혼자 산다는 건 결국 나를 불편하게 했던 수많은 관계에서 해방되는 일입니다. 그건 단절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시작입니다. 더 이상 불편한 관계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도 됩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노년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은 네 번째 이유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산다는 것은 비교라는 지옥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자유입니다.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비교 속에 자신을 짓눌렀는지, 얼마나 자주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삶을 깎아내렸는지 모릅니다. 자식이 잘 됐는지, 배우자가 얼마나 챙겨주는지,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심지어 연금이 얼마인지까지도 노인들 사이에선 비교의 대상입니다. 그 비교는 칭찬이 아니라 상처를 남깁니다. 매번 졌다는 좌절감, 내가 뭔가 잘못 산 것 같다는 허무함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젊었을 땐 학벌, 직장, 집 평수로 비교하더니 늙고 나서는 자식의 성공, 며느리의 태도, 요양원에 가느냐 마느냐로 또 비교가 이어집니다. 언제나 남과 나를 나란히 놓고 재단하는 사회 속에서 노인의 삶은 자꾸만 초라해지고 구겨집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주가 해외여행 간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손주는 왜 주말에도 전화 한 통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 한숨이 납니다. 이런 비교는 곧 분노와 슬픔으로 이어지고 결국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은 고스란히 병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혼자 살게 되면 그 비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주 앉아 밥 먹을 상대도 없고 가족의 성과를 나눌 대화 상대도 없습니다. 처음엔 허전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짜 해방입니다. 나 혼자만의 세상에서는 비교할 대상이 사라집니다. 오늘 무슨 반찬을 먹었는지, 어제 누가 문병을 왔는지, 손주가 뭘 사줬는지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교가 사라진 자리에는 평온이 찾아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게 됩니다. 부족함도 초라함도 실수도 전부 내 삶의 일부였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늙어도 경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노인정에서는 누가 더 자주 병원 가는지로 싸우고 경로당에서는 누가 더 손주를 자랑했는지로 질투가 생깁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그 모든 시끄러운 전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도 예전보다 주름이 늘었네가 아니라 그래도 오늘은 잘 잤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남과 비교해 초조했던 마음은 고요하게 가라앉습니다. 오히려 작은 기쁨에도 웃음이 나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한 사례가 있습니다. 76세 김정임 할머니는 평생 비교에 시달려 왔습니다. 사촌 언니는 대기업 사위가 있어 연말이면 백화점 선물이 쏟아졌고 이웃 할머니는 매주 손주가 찾아온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뜨끔했습니다. 자식은 있지만 연락도 뜸했고 사위는 평범한 회사원이라 큰 선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명절이 되면 마음이 불편해졌고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우연히 이웃과의 말다툼에서 당신네 집은 애들도 연락 없잖아 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밤 김 할머니는 처음으로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작은 결정 하나를 했습니다. 동네를 떠나 혼자 살기로 한 것입니다. 자식들에게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고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하며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노래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옛날 트로트를 따라 부르며 하루를 보내는 일이 일상이 되었고 매일 동네 커피숍에 가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일기를 쓰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한 달쯤 지나고 나니 주변을 둘러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중요하지 않았고 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어느 날엔 뒷산에 올라가 동네 아이가 주운 도토리를 같이 주워보기도 했고 다른 날엔 동네 책방에서 오래된 시집을 한 권 샀습니다. 김 할머니는 말합니다. 예전엔 누가 뭐 하나 자랑하면 하루 종일 신경 쓰였어요. 근데 요즘은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요. 난 오늘 나한테 고마웠으니까. 지금 김 할머니는 매일 자기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도 잘 견뎠다.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작은 쪽지 하나에 비교 대신 자긍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남을 볼 시간이 아니라 나를 볼 시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이 바로 노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은 다섯 번째 이유는 갈등이 없어 마음이 평온해지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이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사라진 조용한 삶을 겪고 나면 그 말이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사람과의 관계가 오히려 고통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말다툼, 사소한 감정 싸움, 오해와 불신 속에서 노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피폐한 일인지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예민해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 밥 먹는 소리 하나에도 민감해지고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 점점 잦아집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오히려 감옥의 간수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생깁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간섭하고 판단하는 눈빛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아지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말다툼은 하루를 망치고 싸움은 일주일을 망칩니다. 결국 말이 사라지고 마음이 다치고 두 사람 사이엔 깊은 벽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벽은 서로를 외롭게 만들며 몸이 아닌 마음이 먼저 늙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감정을 상하게 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거짓 웃음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고 다투지 않고 방문을 세게 닫았다고 구박받지 않습니다. 고요함 속에 나의 감정만이 존재하고 그 감정은 나에게 솔직해지게 만듭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사라지고 대신 고요함과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싸울 사람이 없다는 건 곧 고통이 없다는 뜻입니다. 혼자라는 단어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 다가옵니다. 충격적인 한 사례가 있습니다. 72세 정성자 할머니는 40년을 함께 산 남편과의 전쟁 같은 일상을 버리고 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눈물로 시작해 눈물로 끝났습니다. 밥이 짜다고 던져진 밥그릇, TV 리모컨을 두고 벌어진 고성과 욕설, 병원비를 두고 벌어진 싸움 속에서 정할머니는 매일 가슴을 움켜쥐며 살았습니다. 참다 못해 남편 몰래 노인복지센터에서 독거노인, 생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혼자의 평온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 정할머니는 전셋집 보증금을 나눠받고 조용한 동네의 작은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이사 첫날 그녀는 창문을 열고 커피를 마시며 울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잔소리하지 않았고 거실에 팬티만 입고 걸어다녀도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고요함이 낯설었지만 어느 날부터는 그 고요함이 자장가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아도 전혀 외롭지 않았고 내 숨소리와 내 생각으로만 가득한 공간이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고 전합니다. 정할머니는 매일 새벽 시장에 가서 혼자 먹을 고등어 한 마리를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카페에 들러 자신에게 커피 한 잔을 선물합니다. 예전엔 상상할 수 없던 일상이었습니다. 지금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내 생애 가장 평온한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갈등이 없으니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늙어 혼자 사는 것이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늙어서도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들 중 첫 번째는 자식 자랑보다 남 칭찬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늙어서도 어디를 가나 환영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 자세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식은 귀하고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 자랑은 듣는 이에게 피곤함과 질투심, 때로는 열등감을 안기며 대화를 피하고 싶게 만듭니다. 자식 자랑은 본인은 기분 좋을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마음이 서늘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노인정, 경로당, 교회, 동네 모임에서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은 어느새 사람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됩니다. 우리 아들은 미국에 있어요. 우리 딸은 대기업 다녀요. 손주는 장학금 받고요. 처음에는 다들 와 좋으시겠어요. 라고 반응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고 과해질수록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집니다. 남의 자식이 잘 되는 이야기는 하루 이틀이면 듣기 싫어지는 법입니다. 듣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내 자식과 비교하게 되고 괜히 초라한 마음이 들며 거리를 두게 됩니다. 반면 남을 칭찬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집 며느리 참 살뜰하더라. 저 양반은 늘 웃는 얼굴이야. 동네 청년이 인사 잘하더라. 같은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입니다.
듣는 이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주변을 환하게 밝히며 자연스럽게 호감이 쌓입니다. 칭찬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관계를 편안하게 이어줍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다시 그 사람을 만나고 싶게 만듭니다. 노년기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아닌 남을 빛나게 합니다. 칭찬은 부자가 아니어도 학벌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특히 같은 또래 어르신들 사이에서 남을 세워주는 사람은 중심이 됩니다. 누구나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내 이야기를 편하게 꺼낼 수 있다고 느낍니다. 결국 모임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병원에서도 그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 사람 없으면 허전해지는 존재가 됩니다. 이제는 자식 자랑보다는 주변을 따뜻하게 칭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늙었어도 어디서나 환영받는 진짜 이유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의 박정혜 할머니는 77세입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누구보다 인기가 많습니다. 하루라도 박 할머니가 안 보이면 오늘 왜 안 오셨지? 하고 다들 걱정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대단한 자식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임에선 늘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어제 김 여사님이 만든 반찬 내가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최 여사님 손주 사진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 같은 말로 항상 남을 칭찬합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자식 자랑 안 하세요? 딸도 서울 살고 아들도 외국 있다면서요. 그때 박 할머니가 한 말이 전설처럼 회자됩니다. 내 자식이 잘난 건 내 복이고 남 자식이 잘난 건 그 집 복이지. 나는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이후로 박 할머니는 동네에서 칭찬 장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누가 머리를 새로 했는지, 누가 건강이 좋아졌는지, 누가 새 옷을 입었는지 박 할머니는 다 기억하고 칭찬합니다. 사람들이 박 할머니를 기다리고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녀 곁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늙어서도 어디서나 환영받는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식 자랑보다 남 칭찬을 먼저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말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노년에 외롭지 않게 사는 가장 따뜻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상대를 존중하는 말을 쓰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상대를 존중하는 말을 쓰는 사람입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다 존경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말 한마디에 사람의 격이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다 옳고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비수처럼 꽂히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말은 나이보다 무섭고 나이보다 오래 남습니다. 무례한 말은 순간의 실수 같지만 듣는 사람에겐 평생의 기억이 됩니다. 나 때는 안 그랬어. 그 나이에 그게 뭐야? 어디서 감히 같은 말은 아무리 정답을 말하고 있어도 틀린 방식입니다. 자신은 나이로 상대를 눌렀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마음을 닫고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은 어느 모임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만나도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존중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잘 몰랐네요. 같은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은 상대의 입장을 인정하는 힘이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는 달라지고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부드러운 말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나이 든 사람이 아닌 나이 들어 멋진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노년은 말을 내려놓아야 빛나는 시기입니다. 세상을 다 아는 듯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피곤함을 느낍니다. 나도 배워야겠어요 라고 말하는 노인은 존경받지만 그걸 아직도 몰라? 라고 말하는 노인은 외면당합니다. 말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세우려 하면 오히려 관계는 무너지며 말을 통해 상대의 가치를 세워주면 진정한 중심이 됩니다. 언어는 마음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좁으면 삐져나오고
그릇이 넓으면 담아낼 수 있습니다. 늙어서도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은 넓은 말의 그릇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례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으며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편안해지고 그 사람의 자리는 늘 따뜻하게 남아있게 됩니다. 광주에 사는 이봉남 할아버지는 81세입니다. 마을 어귀에서 동네 사람 누구나 반기는 어른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젊은이들까지 봉남 어르신 오늘도 계시네요 라며 인사하고 일부러 옆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비결은 하나입니다. 항상 상대를 존중하는 말을 쓰는 사람입니다. 택배를 들고 온 젊은 청년에게 고맙습니다. 덕분에 편히 삽니다 라고 말하고 마트에서 계산하는 아주머니에게 손이 빠르시네요. 대단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인사치레처럼 보였지만 반복되자 사람들은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30대 청년이 조심스럽게 봉남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말씀을 예쁘게 하세요? 그러자 봉남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늙은 사람인데 무게 잡으면 뭐해. 나는 그냥 사람들이 나랑 얘기하고 싶었으면 좋겠어. 내가 먼저 공손하면 그 사람도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거든. 그 말에 청년은 크게 웃으며 어르신 진짜 멋지십니다 라고 말했고 그날 이후 청년은 매주 찾아와 함께 차를 마시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봉남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오전이면 동네 벤치에 앉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가 오든 반갑게 맞고 무슨 말을 해도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그 모습에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다가옵니다. 이처럼 상대를 존중하는 말은 노년의 매력이 됩니다. 나이 들어서 더 많이 듣고 더 부드럽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자리는 늘 따뜻한 대화가 피어나는 특별한 공간이 됩니다. 세 번째는 청결하고 깔끔한 인상을 주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관리입니다. 아무리 인품이 좋고 말이 멋져도 외적으로 청결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멀어집니다. 냄새가 나고 옷이 구겨져 있으며 손톱과 머리가 지저분한 모습은 말 한마디보다 더 강하게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 노년에는 나는 상관없다는 생각이 아닌 내가 누구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가를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노년의 청결은 단순한 위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방에서 나는 쉰냄새, 옷에 묻은 국물, 자국, 발에서 나는 땀 냄새는 함께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피하게까지 만듭니다. 하지만 늘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환영받습니다. 옷은 새 옷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림질된 옷, 깨끗한 손, 정돈된 머리는 그 자체로 품격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향기 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향기는 비싼 향수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고 집을 정리정돈하며 매일 세수하고 양치하는 생활 습관은 노년을 존엄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이 나이에 뭘 누가 보냐고 생각하며 방치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멀어지게 됩니다. 냄새는 말보다 빠르고 눈에 띄는 지저분함은 인격을 가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코를 막게 만드는 몸에서 나는 냄새는 공감 이전의 불편함을 줍니다. 깔끔하지 못한 어르신은 존경받기 어렵고 관계는 피로로 바뀌며 결국 외로움만 남습니다. 반면 단정하고 청결한 어르신은 젊은 사람들도 스스럼 없이 다가오고 도움을 주고 싶어지는 존재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보여지는가보다 어떻게 기억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대부분 시각과 후각에서 시작됩니다. 깔끔한 손톱 하나, 잘 정돈된 머리카락, 구겨지지 않은 바지 한 장이 당신을 따뜻한 사람으로 각인시킵니다. 깨끗함은 젊음의 상징이 아니라 자기관리의 결과입니다. 늙었다고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잊히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단정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늙어서도 환영받고 존중받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김혜순 할머니는 83세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를 정리하고 꼭 치약 냄새 나는 깨끗한 숨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동네 경로당에서도 향기 나는 할머니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모임에 나올 때면 언제나 다림질된 카디건, 단정한 회색 바지, 깔끔하게 묶은 뒷머리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어르신이 경로당에 왔습니다. 처음 본 김혜순 할머니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여긴 모델처럼 멋진 분도 계시네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고 김 할머니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깔끔해야 내 말도 믿어주지 않겠어요? 그 말에 주변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며 공감했습니다. 한 번은 김 할머니가 며칠 아프셔서 모임에 나오지 못했을 때 경로당 분위기가 축 처졌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혜순 할머니만 오시면 공기부터 다르잖아라는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김 할머니가 복귀한 날엔 마치 스타가 등장한 듯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옷을 입어도 다림질 하나로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들고 나이보다 10살은 젊어 보인다는 칭찬을 자주 듣습니다. 단순히 예쁘게 보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타인을 배려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태도입니다. 늙어서도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청결과 깔끔함이라는 작은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김혜순 할머니처럼 단정한 인상은 말보다 더 오래, 더 깊이 사람들의 기억에 남습니다. 네 번째는 시끄럽지 않고 조용히 중심을 잡는 사람입니다. 늙었다고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지혜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소리보다 무게로 말해야 합니다. 말 많고 자기 주장 강한 노인은 어느 모임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괜히 대화를 가로막고 모든 결정에 끼어들며 분위기를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은 피곤함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외됩니다. 아무리 오래된 사람이라도 조용히 무게 잡을 줄 모르면 결국은 텅 빈 존재로 남게 됩니다. 시끄러운 사람은 순간은 주목받을 수 있지만 오래 기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시작이네 또 저 얘기야 라는 말이 나올 뿐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고 맞장구 쳐도 속으로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반면 조용하지만 필요한 순간 정확하게 한마디 던지는 사람은 모두가 기다리는 존재가 됩니다. 말이 적지만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어른입니다.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앞에 나서지 않고도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능력입니다. 모임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감정이 격해졌을 때, 혼란스러울 때 조용히 나서서 이쯤에서 그만하자는 말 한마디가 오히려 갈등을 멈추게 만듭니다. 큰 소리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 하나로 상대를 설득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디서든 중심이 됩니다. 늙어서도 존경받고 환영받는 사람은 단연 그런 무게 있는 사람입니다. 조용한 사람은 관찰하고 배려합니다. 누구의 말에 상처받고 있는지, 누가 말이 없고 소외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할 때 조용히 손을 내밉니다. 시끄럽게 훈계하는 대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나이 들어도 중심에 서고 싶다면 목소리보다 공감이 먼저여야 합니다. 조용히 중심을 잡는 사람은 모임의 기둥입니다. 없으면 허전하고 있으면 든든합니다. 말없이 웃어주고 말없이 자리를 정리하고 말없이 상대의 눈을 바라보는 그 조용함은 나이를 뛰어넘는 깊이를 가집니다. 늙어서 시끄럽기만 한 사람은 피로함을 주지만 조용히 중심을 잡는 사람은 평온함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자리가 마련되고 사람이 모이고 따뜻한 관계가 이어집니다. 충남 천안의 유대근 할아버지는 82세입니다. 경로당에서는 말 없는 회장님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회장을 맡은 적도 없고 회의 때 큰 소리 내는 법도 없지만 결정이 필요할 때는 모두가 유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실제로 어르신들끼리 고스톱 자리 문제로 갈등이 생긴 날 모두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을 때
이후 할아버지는 말없이 일어나 TV 소리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뭐가 있어? 그 한마디에 모두가 조용해졌고 결국 자리 문제는 순서표를 뽑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이후 할아버지는 그 뒤로도 누가 다쳤다는 소문이 들리면 말없이 병문안을 가고 누가 가족 문제로 속상해하면 조용히 옆에 앉아 들어줍니다. 조언을 구하지 않으면 먼저 말을 꺼내지 않지만 누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이후 할아버지를 찾습니다. 한 번은 마을 이장이 바뀌면서 어르신 모임이 해체될 위기에 놓였을 때 주민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모두가 분노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이후 할아버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단단해야 하오. 흩어지지 말고 더 자주 보입시다. 그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꿨고 결국 모임은 더 끈끈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를 진짜 어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근 할아버지처럼 시끄럽지 않아도 중심이 되는 사람, 말보다 눈빛으로 신뢰를 주는 사람은 늙어서도 어디서나 환영받습니다. 소리는 잊히지만 울림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을 가진 조용한 어른은 모두가 기다리는 존재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남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어 참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손이 가는 만큼 말도 더 쉽게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관계를 망치고 사람을 피하게 만드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건 내가 겪어봐서 아는 거야 라는 말로 시작된 참견은 상대방에겐 불쾌한 간섭으로 들립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충고는 폭력이 됩니다. 노년의 가장 흔한 실수는 내가 해봤으니까 다 안다는 착각입니다. 세상은 변했고 사람도 달라졌습니다. 자식 문제, 부부 문제, 돈 문제, 심지어 옷차림과 식사 습관까지 참견하는 순간 관계는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어서 말만 많다는 말은 그저 농담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주변의 관계를 하나씩 끊어냅니다. 참견은 애정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옳고 너는 몰라라는 숨겨진 우월감이 깔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끼어들어 해답을 주려 하는 태도는 상대에게 상처를 줍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그 상처가 더 깊습니다. 며느리에게 음식 간섭, 딸에게 육아 간섭, 손주에게 공부 간섭을 반복하는 노인은 결국 가족 모임에서조차 소외됩니다. 할머니 오면 또 피곤하다는 말은 아무도 들려주지 않지만 이미 분위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중심이 됩니다. 상대가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고 조용히 들어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엔 말이야 라는 말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이 더 큰 신뢰를 만듭니다. 늙었다고 해서 더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조심하고 더 침묵할 줄 알아야 존경받는 어른이 됩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존중입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의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신호입니다. 그 침묵은 무책임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르신 곁에는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편안하게 다가가고 조언이 필요할 땐 제일 먼저 찾게 됩니다. 말은 줄었지만 영향력은 커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의정부에 사는 이성자 할머니는 올해 79세입니다. 세 딸을 두고 있지만 절대 누구의 가정사에도 끼어들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첫째 딸이 이혼 위기를 겪을 때도, 둘째 딸이 육아에 지쳐 눈물을 흘릴 때도 성자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이렇게 해라 왜 그랬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주 반찬을 만들어 조용히 두고 가고 아이를 맡아달라고 하면 시간 맞춰 나타나고 딸들이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딸들도 서운했습니다. 엄마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태도가 얼마나 따뜻하고 깊은 배려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딸들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말은 없지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 어느 날 큰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우리 얘기 궁금하지도 않아? 그러자 성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궁금하지. 근데 내가 말할 준비되면 하겠지 싶었어. 나는 그저 옆에 있으면 돼. 그날 이후 딸들은 성자 할머니를 조용한 바위라고 부릅니다. 언제든 기대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까지 그녀를 존경합니다. 경로당에서도 누구의 사생활이든 절대 입에 올리지 않고 다툼이 생기면 조용히 중간에서 말없이 귤하나 건네주는 그녀의 존재는 그 자체로 평화입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 사람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보다 배려로, 조언보다 기다림으로 관계를 지켜내는 사람이야말로 늙어서도 어디서나 환영받는 진짜 어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품격이 오늘도 사람들을 그녀 곁으로 모이게 만듭니다. 이런 노인은 오래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식의 삶을 통제하며 살아왔던 노인입니다. 자식이 몇 살이든 결혼을 했든 애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아는 게 맞다는 생각으로 시작된 조언은 어느 순간 명령이 되었고 걱정이라는 말은 사실상 간섭이었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도 배우자를 만나도 아이를 키워도 그건 아니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로 일관하며 그들의 삶을 지배해 왔습니다. 자식이 성인이 된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끝끝내 인정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 대화 한 줄에서도 본인의 틀 안에서만 자식을 바라보며 내가 해준 게 얼만데라는 미련을 놓지 못합니다. 애정을 가장한 통제는 결국 자식에게 족쇄가 되고 그 결과는 정서적인 거리감과 피로로 이어집니다. 통제하는 부모는 결국 외면당합니다. 처음엔 거절하지 못해 참고 따르던 자식도 시간이 지나면 연락을 끊고 거리를 두고 심지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때서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입에 맴돌지만 이미 자식의 마음엔 상처가 깊게 새겨졌습니다. 기억 속의 부모는 따뜻한 존재가 아닌 불편하고 숨막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통제의 무서운 점은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엔 늘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애는 혼자 못해. 내 말 안 들으면 망해. 내가 도와줘야 돼라는 생각은 자식을 약하게 만들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마저 앗아갑니다. 사랑이 아니라 불안을 주입한 것입니다. 자식이 괴롭고 힘든 이유 중 하나는 그 선택이 늘 부모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해서 잘된 사람 못 봤다는 말은 결국 내 뜻대로 안 되면 실패다는 선언입니다. 그런 부모 곁에서 자식은 자존감을 잃고 결국 부모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병들고 힘들어도 마음을 쓰지 않게 됩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마음이 멀어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식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9세의 고영자 할머니는 두 아들을 혼자 키워낸 억척스러운 어머니였습니다. 남편 없이도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고 결혼까지 시킨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큰아들의 아내가 요리를 하면 이건 우리 아들이 안 먹는 건데라는 말을 거침없이 했고 둘째 아들이 새 직장을 구했을 땐 그 회사 괜찮니?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라며 반신반의했습니다. 처음엔 아들들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고생하셨으니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어머니의 간섭은 깊어졌고 마치 일일 보고를 하듯 하루 일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연락이 올 때마다 너 요즘 뭐 숨기는 거 있니?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참다 못해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저 좀 믿어줘요. 제가 뭘 하든 엄마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요. 그 말을 들은 고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서운해하는 걸 처음 알았던 것입니다. 이후로 연락은 뜸해졌고 명절에도 다른 일정이 생겼다며 찾아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자식을 옥죄고 있었던 것을 말입니다.
지금 고 할머니는 손주 사진을 벽에 붙여두고 매일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젠 내가 나설 차례는 지난 것 같아. 이제는 내가 그리운 사람이 되고 싶어. 늦게나마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를 선택한 그녀는 조금씩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언을 가장한 비난을 하는 노인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 대로 시작해.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로 끝나는 말투는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난이고 상처입니다. 겉으로는 도와주고 싶은 척하지만 속마음엔 우월감과 통제욕이 숨어 있는 말들이 사람을 멍들게 만듭니다. 듣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건 내 수준에 맞지 않아. 나는 내 나이 때 다 해냈다. 그런 생각하니까 내가 실패하는 거다. 이런 말들은 조언이 아니라 감정 없는 독설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단지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뿐입니다. 진짜 조언은 따뜻함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며 전해지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사람을 평가하고 깎아내리는 노인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노인 곁에서는 누구도 솔직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괜히 무슨 말이라도 꺼냈다간 또 한 소리 듣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계는 단절되고 만남은 피곤해지고 말은 줄어들고 연락은 끊깁니다. 한때는 가까웠던 자식도 친구도 이웃도 이런 노인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더라도 비난을 조언처럼 말하는 사람과는 오래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문제는 이런 노인은 본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늘 나는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상처받았다고 하면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유약해라며 오히려 탓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 노인은 대화할 수 없는 사람, 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사람, 함께 있기 피곤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누군가가 내게 고민을 털어놓았다는 건 이미 그 사람은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의 위로보다 비난을 건네면 그 신뢰는 단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는 그 노인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됩니다. 결국 노인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요즘 애들은 정이 없다며 세상을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말이 상처였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73세의 정인호 어르신은 동네에서 말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계획을 말하든 늘 한마디씩 꼭 얹었습니다. 자식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 그건 망하기 딱 좋은 아이템이야. 손녀가 대학 진학을 고민하면 그런 과 나와서 뭐 먹고 살래? 라는 식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정 어르신은 자신이 늘 조언을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식들의 연락이 끊기고 손주는 전화를 받아도 네만 반복하다 끊기 일쑤였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큰딸에게 전화를 걸어 이유를 물었을 때 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한테 말 좀 그만하세요.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엔 아버지 기준으로 틀렸다 하고 기죽이고 비난만 하잖아요. 저희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을 들은 정 어르신은 처음엔 분노했습니다. 내가 너희 위해 해준 말인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자신의 말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정 어르신은 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할아버지가 말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다. 이젠 들어줄게. 내 얘기, 내 생각. 손녀는 잠시 놀란 얼굴을 하더니 이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이후 정 어르신은 조언보다 경청이 더 힘 있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식들과도 손주들과도 다시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젠 나도 배워야지. 늙었다고 완성된 게 아니더라는 말이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오래 기억되는 노인은 많은 말을 한 사람이 아니라 진심을 들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말이 많아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조언을 가장한 비난은 상처만 남기고 진짜 조언은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듭니다. 지금부터라도 말을 줄이고 마음을 열어주는 어른이 되십시오. 그래야 오래오래 기억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이로 모든 걸 용서받으려는 노인입니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말실수를 당연시하고 무례한 행동을 경험이라 포장하며 참을성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변하려 하지 않는 노인은 결국 외면당하게 됩니다. 내가 몇 살인데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나이 든 사람 말은 무조건 들어야 해. 어른 말이 법이야 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존중은 나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노인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으려는 태도는 오히려 자식, 손주,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나이를 무기로 삼아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며 상대방의 감정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노인은 존경이 아닌 피로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냥 나이 드셔서 그래라는 말은 사실상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표현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나이를 떠나 사람을 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예의를 요구하면서 정작 본인은 무례한 말투를 사용하고 훈계하면서는 반성할 줄 모르고 도움을 받으면서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그 노인을 기억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나이는 숫자일 뿐 인격을 만들어주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너그러워야 하고 더 낮은 자세를 배워야 오래 기억될 수 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해 그걸로 징징대냐로 끝나는 말은 시대를 잇는 지혜가 아니라 벽을 쌓는 말입니다. 세상이 변한 만큼 어른도 변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로 모든 걸 정당화하려는 태도는 대화의 문을 닫게 만들고 결국에는 혼자 남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권위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진심을 존경합니다. 자신이 늙었다는 이유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무책임하게 던지는 사람은 오히려 노년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말이 내가 늙어서 그래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상대방에게 이해해라라는 부담을 강요하는 동시에 본인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결국 그런 태도는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그 노인을 기억하고 싶지 않게 만듭니다. 늙어서 진짜 멋진 사람은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오히려 그 나이만큼 배려와 성숙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76세의 박영호 어르신은 평소 말이 거칠기로 유명했습니다. 가족 모임 자리에서 며느리에게 애도 제대로 못 키우냐는 말을 서슴없이 던지고 손주가 스마트폰을 만지면 요즘 애들은 다 멍청해졌어요 라며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참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갈수록 그 말은 더 날카로워졌고 분위기는 매번 싸늘해졌습니다. 어느 날 큰손주가 생일 파티에 초대한 뒤로 박 어르신에게만 따로 인사를 하지 않자 아들이 조심스럽게 이유를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이가 아버지랑 얘기하면 기분이 상한대요. 아버지는 그냥 하신 말이지만 애는 마음에 담아두더라고요. 그 말에 박 어르신은 발끈했습니다. 내가 몇 살인데 애 하나 말에 내가 잘못됐다고 해야 하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아버님 나이 생각해서 참고 듣지만 저희 마음에도 상처가 쌓여요. 나이로 다 이해해야 한다는 건 조금 힘들어요. 그날 이후 가족 모임은 점점 줄어들었고 박 어르신은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도서관에서 노년 대화법 강좌를 듣게 된 박 어르신은 처음엔 웃어넘겼지만 수업 중 나이 들어도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강사의 말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 어르신은 자신의 말투와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며느리에게 손편지를 쓰고 손주에게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거칠었지? 미안하다. 너랑 다시 친해지고 싶다. 이후 가족 모임이 다시 시작되었고 박 어르신은 말할 때마다 조심하고 듣는 쪽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는 다시 할아버지 옆에 앉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요즘 아버님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라며 웃었습니다.
나이로 용서받으려는 삶은 외면받지만 나이에도 불구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은 존경받습니다. 네 번째는 마음을 열지 않는 노인입니다. 아무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채 살아가는 노인은 결국 외롭고 기억되지 않는 존재로 남습니다. 자신만의 방식만 고집하고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한 채 이 나이에 머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노인은 점점 세상에서 멀어집니다. 다가오려는 손길에도 벽을 세우고 따뜻한 말에도 차가운 반응만 보이는 그 태도는 결국 사람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마음을 열지 않는 노인은 늘 혼자입니다. 말벗이 생길 기회가 와도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라고 잘라 말하고 누가 밥 한번 먹자 해도 나 그런데 안 다녀라며 스스로 고립을 선택합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몇 번 손을 내밀지만 반복되는 거절에 결국 누구도 연락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외톨이가 된 노인은 세상이 차갑다며 한탄하지만 사실 세상보다 더 차가웠던 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노년은 혼자 견디는 시기가 아닙니다. 서로 기대고 나누고 웃으며 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닫은 채로 살아가는 노인은 그 모든 따뜻함을 스스로 차단하고 맙니다. 가족의 사랑도 친구의 정도, 이웃의 온기도 다 불편하다며 밀어내고 스스로 벽을 높게 쌓아 올립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아픈 건 그 벽 안에서 외롭게 앉아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마음을 열면 사람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삶은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닫으면 사람들은 조용히 떠나갑니다. 손주는 할머니에게 고민을 나누지 않고 친구들은 안부 전화 한 통조차 꺼려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노인들은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이 없어. 그러나 정이 없는 건 세상이 아니라 단단히 닫힌 그 마음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상처받을까 겁내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실망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오히려 진짜 고립을 만들어냅니다. 말이 없어지고 관계가 줄어들고 결국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마음을 열지 않는 노인은 죽고 나서도 불편했던 사람으로만 기억됩니다. 누구의 기억에도 따뜻한 미소 하나 남기지 못한 채 말수가 적고 성격이 까칠했다는 말만이 입에 오릅니다. 그렇게 외로움 속에 기억에서조차 지워져 갑니다. 81세의 이정복 할아버지는 평생을 군인처럼 살았습니다. 말수도 적고 감정 표현도 없고 누가 다가오면 괜히 피곤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점심을 먹자고 해도 난 집밥만 먹으라며 정색했고 이웃이 고구마를 가져다 주면 이런 건 다음부턴 사양하오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심지어 아들도 손주 데리고 찾아오면 괜히 애 힘들게 하지 말고 얼른 가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이라 생각하고 기다려줬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이 할아버지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웃 어르신 한 분이 갑작스레 쓰러져 모두가 병문안을 가던 날 이 할아버지만 조용히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손주가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친구가 없어요? 그 말이 할아버지 귀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혼자일까? 그리고 조용히 일기장에 처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오늘 손주가 나에게 친구가 없단다. 나는 왜 마음을 안 열었을까? 누가 다가올까 두려웠던 걸까? 며칠 후 이 할아버지는 경로당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섰습니다. 처음 보는 어색한 얼굴들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앉았지만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정복 어르신 여기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그 말에 할아버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주 월요일마다 경로당에 나가 식사도 하고 가끔은 손주 사진을 꺼내 보이며 웃는 연습도 했습니다. 마음을 연다는 건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 한 번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따뜻한 존재로 남게 해줍니다. 오래 기억되는 노인은 다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웃음을 아끼지 않았고 말없이 다가와 손을 내밀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5번째는 말보다 표정이 무서운 노인입니다.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찡그린 이마와 깔아보는 눈빛, 굳어버린 입꼬리 하나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은 숨이 턱 막힙니다. 무표정이 아니라 냉소고 조용함이 아니라 무언의 압박입니다. 말보다 더 강력한 감정의 칼날이 표정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 하나로 가족도, 친구도, 손주도 가까이 다가오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말이 많아 피곤한 사람이 있는 반면 아무 말도 없이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노인은 더 무섭습니다.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 지은 사람처럼 움츠러들게 만드는 눈빛, 말 한마디 없이 불편함을 전염시키는 찌푸린 얼굴은 사람의 마음을 차갑게 얼려버립니다. 특히 그 표정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 노인을 더 이상 감정이 있는 존재로 보지 않고 하나의 장벽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노인의 표정은 말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한번 심드렁한 얼굴을 본 손주는 다시는 장난을 치지 않고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던 며느리는 2번 다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가족이 하나둘 집을 나가고 이웃이 멀어지고 모임에서도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정작 본인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러냐,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